인간관계에 있어 당신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난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이게 다 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어떻게 말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가장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농담이 관계의 틈을 벌려놓고 평생의 인연을 끊어내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4가지 지뢰밭과 이 지뢰밭을 현명하게 피해가며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5가지 마법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아픔을 겪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말이 어떻게 사랑과 신뢰를 쌓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인간관계의 4가지 지뢰밭,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의 주제. 정치, 종교, 자식, 돈. 진짜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맨날 자기 정치 성향만 옳다고 우겨대는데 들을수록 기분만 나빠져서 얼굴 보기도 싫다니까. 어제 모처럼 만난 고향 친구랑 종교 이야기하다가 결국 싸웠어. 걔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몰랐다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휴, 옆자리 동료는 애 이야기만 나오면 끝이 없어. 우리 애는으로 시작해서 1시간 내내 자랑만 하는데 정말 지루해 죽겠어. 근데 또 그걸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 글쎄 명절에 친척이 대뜸 너네 집 대출은 얼마나 남았냐 묻더라니까. 정말 무례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한동안 그 친척 얼굴 보기도 싫었어. 이런 대화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하나쯤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특정 주제 앞에서는 유독 조심스러워지거나 혹은 예기치 않게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주제들이 바로 정치, 종교, 자식, 돈입니다. 이 4가지 주제가 왜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주제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첫째, 정치, 나아가 내 가치관에 대한 공격. 정치는 단순히 어떤 정당이 좋고 싫다는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살아온 환경, 교육 수준, 사회적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 정책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약자를 돕는 것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그의 깊은 윤리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와 노력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견해는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정치적 견해에 반대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넘어 너의 가치관은 틀렸다는 직간접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도, 아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는 한마디에 우리는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토론의 영역을 넘어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정말 역대급 최악이야.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놨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무슨 소리야? 나는 이번 정책 덕분에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믿는데 그동안 투기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반박합니다. 이 순간 대화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에서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은가로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언성을 높이게 되고 다른 친구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치만 보게 되겠죠. 이런 대화는 즐거워야 할 모임을 순식간에 전쟁터로 만듭니다. 둘째, 종교 나아가 내 신념과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 종교는 한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 체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을 버텨낼 힘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의 희망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신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실제이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 미신에 불과하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셨어요. 다 신의 은총이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소중한 경험과 믿음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선 인간적인 존중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종교는 신성한 영역이며 타인의 신념을 훼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점심 식사 중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동료가 교회 가서 봉사활동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인데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라고 답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당신이야. 저는 종교에 회의적이라서요. 그런 거에 왜 시간을 낭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반응하는 순간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이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깊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죠. 이때 가장 좋은 반응은 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신다니 정말 멋지네요. 주말에 남을 위해 시간을 쓰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와 같이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식, 나아가 부모로서의 자존심과 노력에 대한 비난. 부모에게 자식은 단순한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 키워낸 무한한 사랑의 결실이자 자신의 모든 희생이 투영된 또 다른 나입니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곧 부모의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특목고에 갔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잘 키워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성취는 곧 자신의 성취이자 삶의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요즘은 특목고가 별로 좋지 않다던데 괜히 경쟁만 심하고 라거나 애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비난을 넘어 부모로서의 자신의 노력과 삶의 방식 전체를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내가 부모 자격이 없는 건가? 라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자랑을 듣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열심히 키우셨으면 과 같이
진심 어린 칭찬과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부모의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돈, 나아가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 돈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 노력,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았는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캐묻는 것은 극도의 무례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이번에 코인으로 대박나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더 샀지 뭐야. 너는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될 수 없을 텐데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넌 연봉이 얼마나 되냐? 월급으로 생활이 되긴 하니? 와 같이 직설적으로 묻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 계급과 경제적 능력을 암암리에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관계를 리모델링하는 5가지 마법의 질문.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4가지 주제를 알았으니 이제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현재와 미래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고, 때로는 아픈 기억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심사와 미래의 꿈은 그 사람에게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마법의 열쇠입니다. 첫째, 요즘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사가 있으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요즘 뭐 하고 지내? 라는 의례적인 질문 대신 가장 재미있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 영역을 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요리에 푹 빠져서 매일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있어요.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크더라고요. 라고 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와, 정말 멋지네요.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뭐예요? 저도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쉬운 요리법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와 같이 후속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취미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정말 흥미를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계기가 됩니다. 둘째,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나 좋았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즐거웠던 기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이 행복했던 순간을 되새기게 만들어 대화 내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얼마 전에 아이랑 같이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까지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당신은 듣기만 해도 제가 다 행복해지네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 어떤 힘든 일도 다 잊게 되잖아요. 혹시 그때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와 같이 진심으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어 가족, 소소한 행복,
여가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상대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셋째,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나 감명 깊게 본 영화,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과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는 그들의 생각, 취향, 그리고 인생관을 반영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어떤 메시지에 공감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성향과 깊은 내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셨겠네요. 혹시 그 다큐를 보고 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며 대화를 더 심도 있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만 찾아봐요. 일상에 지쳐서 그런가 봐요. 라고 답한다면 이 사람은 현재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굳이 깊은 이야기를 캐내려 하지 않고 저도 가끔 그런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있으세요? 라고 가볍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며 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앞으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설렘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잠재력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만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인테리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와, 정말 멋진 도전이네요. 혹시 카페 컨셉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커피도 좋아하고 베이커리도 관심이 많은데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자신을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잠재된 꿈과 열정을 발견하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요즘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이 5가지 질문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거창한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반려견이랑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안정과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삶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상대방의 행복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질문은 관계를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이로 격상시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남자와 2가지 대화법.
자, 이제 이 5가지 질문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이준호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준호 씨는 얼마 전 거래처 미팅에서 만난 사람과 우연히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이 관계, 준호 씨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갈까요? 첫 번째 사례, 상처만 남기는 대화법. 근데 혹시 김 과장님은 이번에 부동산 투자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꽤 괜찮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잘 몰라서요.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던데. 근데 김 과장님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종교는요? 아, 저는 따로 종교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좋은 경험하세요. 아, 근데 김 과장님, 혹시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은 보셨어요?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 대화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아마 준호 씨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대화 내내 불편함과 어색함만이 가득했을 것이고, 거래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은 준호 씨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대화법. 김 과장님, 혹시 요즘 업무 외적으로 가장 재밌게 하고 있는 일 있으세요? 저는 요즘 헬스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운동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다양한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와, 다큐멘터리라니. 정말 멋지네요. 혹시 가장 최근에 보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으세요? 우주 탐사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우주선 개발팀이 수많은 실패를 딛고 결국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이네요. 김 과장님, 언젠가 김 과장님만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씨 덕분에 오늘 점심시간이 정말 즐거웠네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싶습니다. 이 대화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준호 씨는 김 과장님의 취미, 가치관,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비난이나 논쟁이 없었고, 오직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에 대한 지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준호 씨와의 대화가 즐겁고 자신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처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습관의 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망치는 4가지 지뢰밭을 피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5가지 마법의 질문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이 질문들이 당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요즘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뭐예요? 라고 가볍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 중에는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맛집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라고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죠. 주말 친구와의 통화에서 요즘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야? 나도 그 행복 좀 나눠줘. 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고 느끼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위태로운 지뢰밭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은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누구든 웃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작지만 깊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말 대신 따뜻한 질문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게 진짜 대화이며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마음보약에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